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아침에는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다가 낮이 되면서 이 영상의 기온을 되찾은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여전히 낮다고들 하는데 이 체감 온도 말 그대로 우리 몸이 느끼는 온도죠. 이 겨울의 날씨는 실제 기온보다 이 체감 온도에 좌우되는 경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실제 나타나는 기온 말고도 바람이나 습도, 햇볕의 양, 심지어는 개개인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도 그날그날의 날씨가 다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체감 온도의 또 다른 이름이 느낌 온도라고도 합니다. 이 월요일 오후로 들어선 여러분의 느낌 온도는 어떨까요? 한 주의 첫날부터 크고 작은 뉴스들이 많이 터져서 그런지 이 묵직한 마음 혹은 시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이 체감 온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부단한 애씀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도 월요일의 피로를 선물로 날려드리겠습니다. 이 커피 쿠폰 달린 퀴즈 문제 나갑니다. 오늘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비나 이것이 내린 곳이 있어요. 강원지방기상청이 이것이 내리는 곳이 있는 만큼 산행, 교통안전 또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 당부를 했는데요. 구름 속에 수분이 얼어붙은 상태로 내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너무 쉽다고요? 첫 이것 오는 날 약속들 많이 잡으시죠? 자, 정답과 함께 월요일의 체감 온도, 여러분의 느낌 온도 몇 도인지 또 그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 방송이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화면이 뜨고요. 또 게시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철도 노사의 밤샘 협상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 철도 노조 파업 닷새 만에 마무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7시부터 이제 협상을 이제 재개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2박 3일 이제 거의 밤샘 협상 끝에 오늘 오전에 협상을 타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9시께 업무 복귀를 이제 한 상태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열차 운행은 정상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또 소요가 돼야 이제 완전 정상화 할 것 같고요. 협상 타결 내용은 일단 임금을 1.8%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예. 나머지 요구사항들, 그러니까 4조 2교대 근무 도입 관련한 안전 인력 충원 문제라든가 또 KTX와 SRT 통합 문제 같은 것들은 이게 아무래도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달 중에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정부하고 추가 논의를 벌이는 그런 정도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 백령도보다 좀 더 남쪽에 있는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방부가 이 9.19 군사 합의에 좀 위배된다, 군사법을 위반했다 이런 지적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대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노동신문이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이고요. 네. 김정은 이제 위원장이 서부섬 초소를 시찰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고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인민군 총참모장 박정천 그리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을 대동을 하고 이 창린도에 있는 방어대를 이제 시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접 이제 포사격을 지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싸움 준비와 전투력 강화가 곧 최대의 애국이다 이렇게 또 강조하기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창린도가 아무래도 이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이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서해에 있는 도서들하고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과거에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도 있었고 해서 우리를
우리로서는 좀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이게 또 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국방부가 유감 표명을 좀 했고요. 남북 군사합의에 따르면 이 해안포 사격을 할 수 없는 완충 수역으로 설정된 지역 내에 이 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민감하게 지금 우리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근 해상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오늘 이른 아침에 이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또 이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금 뭐 네. 구조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예, 오늘 오전 6시 5분께 이제 그 신고가 해경에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통영선적의 그 장어 연승어선이라 그럽니다. 이번에는 창진호가 이제 침수 중이다.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해경과 군 이런 이제 출동을 했고요. 그래서 승선원 그 14명 가운데서 13명을 구조를 했습니다. 네. 처음 구조할 때는 그 2명이 사망했고 지금 한 분이 좀 중태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 결국 이 병원 치료 중에 지금 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나머지 1명 지금 실종자가 있어서 지금 구조 작업을 계속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런 속에 또 이 군산시에 또 양식장 관리선도 또 이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어젯밤에 그렇죠. 11시 9분께였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 그 발견이 7시 됐죠. 57분께 이제 발견을 했는데 예. 여기도 지금 뭐 선원 5명 가운데서 3명만 일단 발견을 지금 했습니다. 근데 네. 러시아 국적 선원 2명 구조를 했고 또 한국인 선원 한 분은 또 사망한 상태로 이렇게 발견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지금 2명 찾기 위해서 여전히 또 수색 작업 진행 중인데 지금 해상 안전 사고가 최근에 좀 많이 발생해서 이와 관련해서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5G 기반의 완전 자율주행 셔틀이 내년에 세종시에서 상시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 국내 통신업체가 자율주행 전문 기업과 함께 이 자율주행 규제 자유특구로 최근에 지정된 이 세종시에서 시민 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사업에 이제 참가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밝힌 내용이고요. 올해 말까지 세종시 중앙공원 1.3km 구간에 1차 차선, 한 개 차선을 자율주행 차량용으로 배정한 자율주행 전용 도로를 구축을 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 레벨 4 수준의 이 완전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할 예정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레벨 4 정도면 웬만한 환경에서는 차량이 스스로 그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운전자가 필요 없는 그런 네. 자율주행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뭐 국내에서 약간 논란도 좀 있기도 했고 좀 그렇긴 한데 미국 내에서는 일부 이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어찌됐건 뭐 국내에서도 일단 시작을 하는 그런 그 상황인데 지금까지 5G 기반으로 자율주행 시연을 여러 차례 진행하긴 했는데 실제 도로에서 상시 운행하는 수준에 상용화는 이번이 국내 처음인 것으로 예.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처음 이제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전주시가 내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시내버스 무제한 탑승 정기권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정기권 하나 한 번 사면 뭐 계속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제한 없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1일권, 2일권, 30일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뉘어져 이제 있어요. 그렇죠. 정해진 기간 동안에 시내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기권을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네. 오늘 이제 밝힌 거고요. 해외 주요 관광 도시에 가면 이제 이런 거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통합권. 대중교통권 네. 뭐 보통은 뭐 1일권 뭐 이렇게 이제 구해가지고 하루 종일 시내버스를 이제 자유롭게 타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 구경을 하는 네. 그런 건데요. 전주시도 뭐 볼 곳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주시 곳곳을 뭐 경제적인 부담 없이 찾아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도입을 하는 건데요. 네. 1일권 가격은 5,000원, 그리고 2일권 가격은 9,000원, 그리고 이 한 달권 가격은 한 5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도권의 일부 전철 열차를 이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이런 게 있긴 했는데요. 네. 국내에서 시내버스를 이렇게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다른 아마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질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스마트폰으로도 정기권 사서 사용할 수 있고 또 교통카드 회사하고 관광 안내소 등과 협의해서 실물 카드 형태로도 이걸 발매를 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네.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 시내버스 타고 전주 많이 놀러 오세요. 구경할 거 많습니다. 네, 이런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그 탑승 정기권, 무제한 탑승 정기권을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도입하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또 상품도 많이, 관광 상품도 많이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오늘 퀴즈 풀고 있어요. 이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비나 이것이 내린 곳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내리면은 그 산행하는 분들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교통안전 또 농사 짓는 분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답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반대로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많네요. 정답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일부러 또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도 있어요. 재미로.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정답과 함께 사연을 소개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답도 좀 보내주시고 오늘 월요일인데 여러분이 느끼는 온도 이 체감 온도, 느낌 온도 몇 도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저런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항에서 문자를 주셨어요. 0651님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비와 함께 행복한 느낌 온도로 열심히 어르신 케어 중입니다. 라는 문자 보내오셨어요. 봉사를 하고 계시군요. 월요일부터. 7784님 첫눈이 내리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만날 약속은 안 하셨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만 하셨는데 그 바람이 좀 이루어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또 월요일 지하철이 너무 이렇게 느리게 와서 약속도 늦고 하루 종일 택시 타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한 날입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어도 체감온도 영하 10도네요. 아유, 그렇게 추우세요? 철도 노조 파업 때문에 이제 이런 문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 다행히 이 파업이 이제 협상이 타결되면서 파업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또 이 마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운행에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5813님 오늘도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런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자,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느낌 온도, 체감 온도는 몇 도인지 왜 또 그런 온도로 느껴지시는지 이런저런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광주부터 가보겠습니다. 김현경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주입니다. 광주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광주도 현재 기온 6도 정도 되는데요. 어제 한낮 기온과 또 15도 이상이나 차이가 나서 또 많이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감기 환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자, 오늘 광주에서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제가 전국 일주 시간 통해서도 종종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는 대규모 고려인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고려인들과 광주 원주민들이 소통하고 또 뿌리를 찾는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 또 아름다운 동네인데요. 올해에는 독립운동가와 연해주 지역의 항일투쟁 역사를 재현하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담은 닭종이 인형 만들기 활동이 펼쳐졌고요. 네. 월곡동 원주민과 또 고려인 주민들이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월곡 이동 주민센터에서 그 닭종이 인형 전시회 개막식이 있어서 제가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독립운동의 역사와 또 우리 전통의 닭종이 인형이 만났다고 하니까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네. 같은데
인형을 만드는 과정도 궁금하고 그 결과물은 어땠을지 더 보고 싶은데요. 네, 먼저 닭종이 인형으로 역사를 재현하게 된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광주 고려인 마을과 고려인 마을 콘텐츠 사업단 그리고 광산구가 함께 2019 역사마을 만들기 생생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네. 이게 고려인 마을에서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역사 활동도 하고 또 고려인 마을에 역사 박물관을 세우자 이런 사업인데요. 그에 대한 노력의 하나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려인 주민과 월곡동 원주민들은 지난 5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재현한 작품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요. 네. 30개 이상의 작품이 나왔어요. 뭐 유관순 열사의 모습처럼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고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들도 있고요. 연해주 지역의 항일투쟁은 또 닭종이 인형에 뜨개질로 만든 옷까지 입힌 모습까지 또 다양했습니다. 그래요? 네, 참가자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같은 역사를 기억하고 함께 아파하는 시간 됐다고 하고 또 서로 품어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한 4개월 동안 한 게 저 2개 인형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3.1운동 하셨던 분들 생각하면서 작품을 만든 거예요. 솔직히 고려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존에. 같이 고생을 했었다는 거를 더 친근함을 느끼게 된 건 사실이에요. 네, 같은 핏줄이고. 좀 아쉽다 그러면 한 장 한 장 종이 뜯어가면서 붙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이 되긴 했어도 깊이 있는 얘기를 많이 못한 게 솔직히 좀 아쉬워요. 언어 차이 때문에. 네. 전 김울리아나입니다. 러시아에서 왔어요. 인형 만들지게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 어떻게 사는가 그래 그 느낌으로 인형 만들었어요. 그 같이 이렇게 만듦에 감사하고 좋았어요. 끝까지 우리 아이들나 인계석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네요. 네. 한민족임을 확인하면서 친근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인형만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알지 못한 역사도 알게 되고 서로 교감하는 그런 시간이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가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 전국적으로 의미 있는 전시나 공연 또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광주 지역의 이렇게 참가자들은 당시 상황이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인형을 직접 만드니까 역사를 더 깊게 배울 수 있었고 역사가 더 와닿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또 연해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은 소홀하게 생각하고 또 배우지 못해서 기억하지 못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후손들인 고려인들과 함께 역사 공부하고 또 중앙아시아로 그들이 강제 이주될 수밖에 없었던 아픈 얘기를 들으니까 연해주 항일운동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다 이런 말도 함께 남겼습니다. 네. 관계자들은 이번 현장이 단순히 인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심을 더하는 시간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겠어요. 네, 광주 고려인 마을 콘텐츠 사업단 임현자 간사와 강의를 맡은 김유경 작가의 설명 들어봤습니다. 고려인 분들이 항일 운동에 많이 헌신을 하셨었는데 자손분들도 더 의지와 자긍심을 키웠으면 좋겠다 싶은 의미로 항일 운동을 하는 3.1운동 만세운동으로 그렇게 제작이 되었고 2020년에 역사유물 전시관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때 기증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고려인 분들도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식으로 역사를 강의를 했고 또 한국 분들도 고려인에 대한 역사는 잘 몰라요. 우리도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싶다 그런 의지가 강하셔서 다들 좋아하셨어요. 고려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주민, 온주민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역사의식,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한번 전달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떤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을 다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인형에 담아내면 좋겠다 싶어서 연해주에서 항일운동했던 우리 선조들, 조상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활동 내역을 공유하고 교육을 하면서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투박하게 생긴 닭종이 인형들의 모습인데 그 안에 담긴 뜻이 상당히 깊은 그런 어떤 역사성도 함께 부여한 그런 인형들인 것 같습니다. 이 전시 언제까지 이어지는지요? 네, 지난 금요일에 시작해서 월곡이동 주민센터에 이번 주까지는 전시가 될 예정인데요. 네. 닭종이 인형 전시뿐만 아니라 연해주 항일 독립운동 전시회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서 그 역사적 배경을 또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전시가 마지막은 아니에요. 광주 고려인 마을은 고려인의 역사와 연해주 항일투쟁 역사를 기록하고 또 유물을 찾아 전시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봄이면 고려인 마을의 역사박물관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러게요. 그때 여기에서 그 닭종이 인형을 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광주 고려인 마을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그때그때 소식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 김현경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 문을 여는 이 고려인 마을 역사박물관 개관 소식도 또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경희센터 연결해서 경기 인천 지역 소식 들어볼게요. 조은민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네, 경인센터입니다. 네, 이 경기도 남양주시에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요? 네, 방송통신위원회와 경기도 시청자 미디어재단 그리고 남양주시가 함께 설립한 경기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지난 21일 개관했습니다. 네. 네, 경기 시청자 미디어센터는 남양주시 다산 1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는데요. 이곳은 앞으로 남양주 시민은 물론 경기도민을 위한 미디어 배움터 역할을 할 공간입니다. TV 스튜디오,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1인 방송 제작실 등 TV뿐 아니라 각종 미디어를 직접 체험하고 제작할 수 있고요. 캠코더, 드론 등의 최신식 방송 장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전문 강사진을 활용한 미디어 분야 교육 강좌도 꾸준히 개설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1,300만 경기 지역 시청자의 권익이 증진되고 방송 참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 관심 있는 분들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고 또 이곳에서 교육도 받고 싶을 것 같은데 네.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곳곳에 있는 걸로 알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좀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시청자 미디어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운영하는 곳으로 시청자들의 미디어 접근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예.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을 도와 방송 접근성을 높이고 시청자 권익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미디어 활용 격차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부산, 경기, 인천, 대전, 광주, 강원, 울산 등 전국 8곳에 운영되고 있고요. 2020년에는 세종과 충북에도 건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뭐 남녀노소 누구나 1인 방송 제작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전국에서 8번째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뭐 이용은 제한이 없습니까? 네, 경기 시청자 미디어센터는 전국에서 8번째로 개관했는데요. 미디어 교육실, 녹음실, 방송 제작 및 라디오 체험 스튜디오, 드론 촬영 체험관, 1인 방송 제작실 등 첨단 미디어 체험 시설이 마련돼 있고요. 최신식 방송 장비들도 갖춰져 있어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 제작에 관심이 많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데요. 단 이곳을 이용하려면 먼저 경기 시청자 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입을 한 후에 2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원 가입 먼저 하고 그다음에 네. 2시간 교육 받아야 이제 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후 정회원으로 등업이 되는데요. 정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방송 장비 대여, 시설 대관, 또 미디어 체험과 교육 수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뭐 상설 미디어 교육 강좌도 열린다면서요. 네, 매월 다양한 미디어 분야에 관한 상설 미디어 교육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개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반 회원도 미디어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현재도 미디어 교육 강좌가 개설돼 있습니다. 스마트 영상 제작 기초, 1인 미디어 브이로그나 드론 활용 교육 등 선착순으로 수강 신청을 받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도민 평생교육,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소외 계층을 위한 미디어 교육과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경기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는 청소년이나 도민이 제작한 방송이 실제 다양한 플랫폼에서 방영될 수 있도록 관련 매체와 연결해주는 역할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나의 네. 성과물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또 반응을 또 듣고 싶고 그러면 또 이제 더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경기도 남양주시에 이제 이게 만들어졌는데 전국에 뭐 몇 군데가 있잖아요. 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 센터들이? 네,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드론 실내 스타디움을 개장해서 드론 촬영 교육을 정규 편성해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백령도, 연평도, 덕적도 등 인천 앞바다 섬 지역 학생을 위한 맞춤형 미디어 교육도 운영 중입니다.
또 강원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10명의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위촉하고 강원도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서 지역 알리기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각 지역별 특색에 맞게 미디어 교육을 통해 공동체 회복에 힘쓰고 또 미디어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송 장비가 대부분 고가잖아요. 네. 이런 거 빌려 쓰는 것도 참 흔치 않은 건데 무료로 이거 장비도 대여해주고 뭐 영상 편집하는 기술도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이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배출될 크리에이터들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곳에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영상 트렌드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고요. 취업을 앞둔 학생들은 진로와 관련해서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시청자 미디어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네.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시청자 미디어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인센터였습니다. 네, 조은민 아나운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운영 시간이 평일 밤 10시까지니까 직장인들도 퇴근하고 가서 또 취미생활 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거 배워뒀다가 나중에 또 쓸 일 있지 않겠습니까? 자, 경인센터 연결해서 소식 들었고요. 지금 시각 3시 31분 돼가고 있습니다.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1688님. 부산 날씨 흐리고 오늘은 어머니 모시고 치과 갔는데 치아가 상해 뽑고 틀니 사용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미리 챙겨드리지 못한 탓이라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틀니 잘 적응하고 나면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싶어요 하시면서 처음 문자 주셨고요. 3000번 가지신 분. 강원도 미시령에 10.3cm가 왔대요. 이것이. 정답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속초에는 하루 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을씨년스럽네요. 2405님. 초등학교 때 이거에 젖은 운동화 깨끗이 빨아 밤새 부뚜막 위에 이리저리 돌려가며 말려주신 어머니 사랑이 떠오른다고요. 1203님. 재택근무하고 있는데 손이 시려워요. 난방비 걱정돼서 아직은 아끼고 있습니다. 올겨울 너무 춥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셨고 6335님은 딸 태명이 이것 올 때 태어난다고 해서 첫 이것. 태명이 그렇다고요. 예쁜데요 아주. 울산은 이거 보기 참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문자 주신 분이고 0720님. 아기를 안고 이 짐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 패딩은 사치기 때문에 못 입어요. 그래서 밖에 나오면 분명히 추워야 하는데 더운 건 이유가 뭘까요? 체감온도 한 5도에서 7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민경애 씨. 옛날에 겨울이면 을에 이거 참 구경 많이 했는데 요즘은 겨울이 아니네요.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셨고 2049님. 취업준비생입니다. 요즘 생각도 많고 싱숭생숭해서 그런지 체감온도 거의 영하권이라고 하셨네요. 자, 사연은 다 많이 소개를 못 해드리고요. 먼저 1688님, 1203, 6335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계속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또 오늘 여러분의 체감온도 몇 도인지 그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문제가 뭐냐고요? 예, 오늘 강원 산간 지역에서 비나 이것이 내린 곳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모바일 커피 쿠폰 여러 장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경인센터 연결한 때 그 전화 상태가 제 소리가 좀 울린 것 같았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 거북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최영우 씨 전해주세요. 네, KBS 날씨 정보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인데요. 대설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고 또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반짝 추인데 내일은 다시금 기온이 평년 수준 회복이 되겠고요. 대설특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약 30분 전인 3시를 기해서 강원 북부산지와 강원 중부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조금 더 비나 눈이 내리다가 이 산지와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에 비나 눈이 그치겠고요. 내일 전국적으로 밤부터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맑은 하늘을 되찾아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비 소식 있는데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자는 시간, 저녁 시간에 이렇게 좀 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후로 모레는 다시금 강원 영동에 밤부터 비나 눈이 또 강원 선지에는 모레 눈 예보가 들어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온이 많이 내려앉아서 서울은 영하권의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영하 1도대까지 떨어졌죠. 낮 기온도 한 자릿수에 머무는 곳이 많아서 어제 같은 시각에 비해 10도
6도나 차이가 납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졌었던 서울 등 일부 지역의 특보는 오전 중 해제가 됐고요. 반짝 추위라서 낮 동안에는 기온이 낮긴 하지만 내일은 다시금 회복이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6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3도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6도까지는 올랐고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12도 등으로 다시금 전국의 기온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로 기온이 약간씩 떨어지긴 해도 무난하게 유지가 되다가 일요일 전국에 종일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일요일이 12월의 첫날인데요. 따라서 이 비가 그친 뒤 12월의 둘째 날 월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추위가 쭉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사이인데 내일까지 무난하게 유지가 되겠고요. 강한 바람은 계속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6도입니다. KBS 날씨 정보였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여전히 강원 산지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 운행하실 분들은 월동장구가 필수겠고요. 현재 영동고속도로는 강릉분기점과 둔내 사이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정체는 인천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이천 부근과 이후로는 월곡분기점 일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는 양평 쪽으로 충주휴게소에서 북충주 사이와 또 충주분기점 일대의 정체가 모두 작업 여파고요. 반대 창원 쪽으로도 북상주 부근과 또 현풍분기점 일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일대로 차량들 속도 줄여 지납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수리티 터널에서 회인 사이 역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으로는 전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반대 성산대교 쪽으로는 광명교 부근과 더 가서는 신정교에서 성산대교 남단까지 속도 줄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마라도 부근 해상에서 침수된 24톤급 통영선적 장어잡이여선 창진호가 전복돼 선원 2명이 숨졌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선원 1명은 실종돼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 아세안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며 한국과 아세안 사이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당과 선거법 개정안을 최대한 합의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엿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방문해 단식 중단 촉구와 함께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접경 지역인 서해 창린도를 방문해 해안포 중대의 사격을 지시했다는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6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범민주 진영이 구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고 홍콩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 낮 12시 기준으로 범민주 진영은 전체 452석 가운데 385석을 차지해 전체 의석의 85.2%를 가져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네, 오늘은 부산일보 박진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에서 오늘부터 아세안 정상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 행사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한 아시안 특별 정상회의가 오늘 부산 백스코에서 공식 개막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아시안 특별 정상회의는 2009년 제주도에서 처음 열렸고요. 2014년 부산에서 한번 열린 적이 있습니다. 네. 예, 부산은 지금까지 한 아시안 특별 정상회의를 2번 개최했고, 그러네요. 한국은 예, 아시안 국가와 이렇게 특별 정상회의를 3번 개최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예. 또 27일에는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한메콩 정상회의는 2011년부터 이제 장관급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에 정상급으로 격상되어 열리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안 내에서도 특히 고속 성장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같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유대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몇 개 나라가 참여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아시안 참여 국가 10개국 중 9개국, 그다음에 메콩강 유역 9개국이 참여합니다. 예. 그러니까 9개 나라, 아세안 9개 나라가 다 참가하는 건 맞아요? 예, 원래 10개국인데 예. 원래는 10개국 다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장모 건강이 나빠서 예. 참석하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통보해 왔습니다. 예. 또 한때 특별 손님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참석 가능성이 제기돼서 굉장히 기대가 모아졌는데 이번에 무식한 데서 좀 아쉽게 그러게 됐습니다. 말입니다. 예. 이 친서로 또 올 수 없는 이유를 또 밝히기도 했고 어쨌든 메콩강 유역 국가 가운데 이제 캄보디아 이제 총리는 못 오는 걸로. 예. 그래서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메콩강 유역 국가 중에 이제 4나라가 오게 되는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거는 부산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큰 행사 진행하면은 또 시민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특별 정상회의 기간 동안인 25일부터 27일까지 차량 이부제를 도입합니다. 네. 일부 구간에서는 교통 통제를 실시하고요. 우선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나 또 승합차를 대상으로 부산시 전역에서 차량 이부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됩니다. 예. 또 정상회의가 열리는 해운대구 백스코 주변 도로나 동백섬 일원은 도로가 통제가 됩니다. 전면 통제되는 지역은 에이펙 누리마루 하우스가 있는 동백섬 일원이 전면 통제가 되고요. 네. 또 백스코 일원은 2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차량 운행이 통제됩니다. 하지만 그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가 많이 확산돼 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많이들 참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차량 이부제. 네, 지금 제가 부산의 제일 큰 간선도로 맞은편을 보고 있는데 예. 차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도로가 좀 한산하겠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아세안 정상들이 이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엘코 델타시티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요. 먼저 네, 이 엘코 델타시티가 뭡니까? 예, 부산 엘코 델타시티는 부산 강서구 낙동강 하구 일대에 조성되는 수변 도시입니다. 네.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하고 약 비슷한데 2.8제곱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이 도시는 이제 첨단 환경 기술 그리고 4차 산업 기술을 이용해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혁신 성장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미래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헬스케어 산업이라든지 수열 에너지 산업 같은 5개 혁신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요. 네. 이 혁신 산업 클러스터에서 5분 이내에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녹지나 수변 공원이 조성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에코델타 시티 주변으로 낙동강 본류와 또 낙동강 지류인 서낙동강이 흐르거든요. 네. 그래서 첨단 수변 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2021년 처음 첫 입주가 시작됩니다. 예, 이 낙동강하고 그 삼각주, 이 새물머리 쪽에 조성되는 수변 도시가 바로 에코델타 스마트 시티라는 말씀인데 상당히 외국 정상들이 관심 있게 봤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첫 번째 행사로 이런 일정을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예, 정부는 사실 이 스마트 시티가 아시안 시장에 진출하기에 가장 유망한 분야 아니냐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문 대통령이 23일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에서 또 24일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스마트 시티 분야를 핵심 이슈로 협력해보자 네. 이렇게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날 스마트 시티 착공식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첨단 서비스를 직접 시연을 하셨는데요. 부산 스마트 시티의 우수성을 각국 정상들에게 알리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부산 스마트 시티가 특히 이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분야가 이제 낙동강 주변이다 보니 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네. 또 이 각종 서비스, 도시 기반 서비스들을 로봇을 이용해서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네. 이런 분야들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신환경 기술들이 오염 저감 기술이라든지 또 분산형 수도 공급 기술을 도입해서
정수기 없이 이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래요? 이런 공급 기술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저도 한번 구경 가고 싶네요. 참가한 그 아세안 정상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실 아시안 이 국가들도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환경오염, 또 범죄 등 도시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그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인지 각국 정상들은 엘코 델타시티에 관심이 아주 컸습니다. 네.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시연한 엘코 델타시티의 첨단 기술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 나라에 가지고 가서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가 이렇게 굉장히 가능성을 타진하고 관심이 꽤 컸었던 걸로 그랬겠네요.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앞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정부에서 이제 가장 큰 규모의 국제 회의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신남방 정책을 중간 결산하는 자리도 된다고 해서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최근에 보호 무역주의 강화라든가 또 미중 무역 갈등 이런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인 만큼 또 이 아세안 나라들끼리 서로 경제 협력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외교 정책 중 하나가 그 신남방 정책인데요. 네. 아시안 국가들과의 교육과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가 4대 외교 수준으로 4대 강대국 외교 수준으로 이제 아시안을 끌어올린다 이런 그 보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아시안 국가들은 연평균 5% 이상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지역인데 정부는 이런 아세안과 교육 규모를 2020년까지 2천억 달러로 늘리고 또 그래서 시장을 중국이나 미국, 유럽 외에도 이 중국만한 시장을 다시 만들어서 다변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대통령께서 아시아 각국 정상은 물론이고 이번에 참석하는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그 짐 로저스 홀딩스라는 그 투자회사 회장과도 만남을 가지고요. 또 한 아시안 대표 기업인 500명이 참가한 CEO 서밋에도 참석합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풍부한 시장 잠재력이 있는 아시안 국가를 이 협력의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데 굉장한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면은 이 아세안 그 나라 정상들뿐만이 아니라 경제계 거물들도 많이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 관계자가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국내 대기업 총수들, 알려져 있는 사람들 다 온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4대 그룹 총수와 또 상위, 대한상위, 그다음 정경련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다 참석합니다. 예. 그리고 내일 열리는 한 아시안 스타트업 서밋 행사에는 한국과 아시안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기업 대표자 400명이 참석합니다. 예. 국내 기업들에게도 이번 회의가 참 아시안 시장을 공략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부산시도 부산 기업인들을 이런 이제 경제 거물들과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회의에서 모처럼 좋은 성과 거두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일보 박진국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책을 통해서 지역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행과 역사 이야기를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전국 일주 초대석 수원을 걷는 건 화성을 걷는 것이다를 쓴 김남일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경기도 수원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예. 이 책 제목에서 이 화성이라고 하는 건 수원을 둘러싼 그 성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수원 옆에 화성이라는 도시도 있는데 제 책에서 말하는 거는 그 수원을 둘러싼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화성이 아니라. 예, 네. 예. 그래서요. 예, 그 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언젠가 이렇게 제가 한 바퀴 쫙 그 성을 돌았을 때
너무 좋아서 마치 지구가 아니라 이렇게 화성을 도는 그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목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예, 다른 세상을 걷는 느낌이셨다. 예. 너무 좋아서. 수원화성이 지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오르기도 했잖아요. 다른 성곽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수원 화성을 계속 이렇게 여러 차례 빙빙 돌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느꼈던 점이 우리 성이 참 외국의 성하고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반지의 제왕 같은 데 나오는 서양의 성들을 보면 뾰족뾰족하게 아주 웅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본의 성도 그렇죠. 천수라고 해서 높은 망루 형태로 되어 있고 어떤 압도적인 면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수원에 있는 화성 같은 거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군사적 방어의 목적은 있긴 있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하나의 읍성이죠. 하나의 도시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예. 아주 다가올 것입니다. 군사적 방어를 목적으로 만들긴 했지만 예. 어떤 소통을 중요시하는 공간이었다. 그렇죠. 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이곳이 여행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도보 여행지로 아주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걷기에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아무 쪽이나 다 들어가면 그쪽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일주를 할 수 있어요. 동쪽에서 들어가도 되고 서쪽에 들어가도 되고 그리고 시내에서 가깝습니다. 시내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니다가 피곤하면 내려와서 커피 한 잔 먹고 다시 걸을 수도 있고요. 저는 쭉 걸으면서 특히 날씨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날씨에 따라서 그 경치며 풍경이 이렇게 굉장히 달라지고 다양해. 어디든 그렇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화홍문이나 방아수리점 같은 데 이렇게 가보시면 제일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혹시 비가 올 때도 좋고요. 눈이 오면 더 아름답습니다. 그 날씨에 따라서 그 풍경이 아주 달라지고 또 봄에 그 꽃이 피지 않습니까? 벚꽃이 피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 근데 처음에는 뭐 산책이나 여행으로 갔던 분들도 계속 걷다 보면은 이게 좀 뭔가 역사적인 그런 얘기를 따라 걷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수원 화성 이 정조대왕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 성을 관통하는 도로 이름도 지금은 정조로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만큼 정조대왕의 효심이 묻어있는 그 역사적인 공간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성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기록에 치중을 했었어요. 정조대왕 자체가 기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모든 것, 성을 만들 때 모든 뭐 물건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다 기록으로 남겨둔 것도 굉장히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요. 뜻깊습니다. 철저한 기록 정신 그만큼 이제 또 후세에 물려줘야 될 것들이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기록도 다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애민 정신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 화성의 동서남북을 책임지는 이제 대문이 있잖아요. 그 이름은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문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여기 서울처럼 서울에 뭐 남대문을 숭례문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동대문, 흥인제문처럼 여기도 팔달문, 장화문, 화산문, 창룡문 이런 이름이 있지만 사람들은 편하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도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난 대문이 각각 이게 어디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수원 시내의 외곽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요. 아무데로나 다 이어집니다. 뭐 화성으로도 가고 용인으로도 가고 서울 쪽으로도 가고 다 가게 되죠. 주변에 가볼 만한 곳 딱 한 군데만 추천해 주신다면요. 너무 많은데요. 특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곳이 서호입니다. 서호는 서쪽에 있는 작은 호수인데 예전에 그쪽에 서울대 농대가 있었습니다. 농과대학이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
농촌진흥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필요했던 저수지로서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풍광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특히 벚꽃 피는 봄에 가보시면 굉장히 황홀할 것입니다. 서호 기억해 두겠습니다. 예. 밤에도 개방합니까? 예, 그래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땐 그러지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는 밤에도 굉장히 아름답게 조명이 있어서 언제든지 걸을 수 있습니다. 아주 낭만적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향이 수원이신 걸로 아는데, 이 화성이 수원 시민들의 갖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늘 옆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압적이고, 이렇게 너무 거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모든 게 그게 다 부서져 있는 상태였어요. 굉장히 낡고 허물어지고, 또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겪은 상처였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정조대왕이 쓴 화성성력 의궤라는 기록에 따라서 고스란히 복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원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확하기 때문에 실제로 200년밖에 안 된 화성이지만 역사적으로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좋은 성곽이 된 거죠. 기록이 얼마나 꼼꼼했으면 그 화성 만들었던 사람들 이름까지 다 기록이 돼 있다면서요? 그래요. 거기에 이렇게 돌 날르던 사람, 돌 쪼갠 사람, 이 사람들 이름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 이름 그대로 이렇게 불러보는 것이 우리 국문학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름들도 아주 특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 놈이, 큰 놈이, 작은 배, 짧은 놈이 이렇게 해서 아주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민중들의 이름입니다. 화성 몇 번이나 돌아보셨습니까? 거의 수를 셀 수 없죠. 자, 오늘 들려보시면 참 좋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역사의 숨결이 함께하는 수원 화성 함께 돌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원을 걷는 건 화성을 걷는 것이다를 쓴 김남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눈입니다. 눈. 제가 길게 발음하는 이유가 우리가 보는 눈은 짧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깁니다. 정답은 눈이고요. 많은 분들 사연 가운데 7153님 세차장에서 근무합니다. 물을 사용하다 보니 손이 얼얼하네요. 아유 추우시겠네요. 4136님 예쁘게 물든 나뭇잎들이 떨어지니 제 몸도 눈 오도 차가워져서 감기가 잘 낫질 않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또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김순덕 씨, 또 0523 7579님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3시 5분 다시 오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세요. 이규원이었습니다.